자,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재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뭐 전에 보니까 저 시청자 중에 어떤 분이 개신교 역사를 좀 해주시오 하고 했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신교 중에서도 월남한 개신교. 원래 개신교가 서북이 셌어요. 그 서북이 셌는데 그 서북의 개신교가 월남하면서 남쪽의 기독교계를 장악하고 남쪽의 보수 진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의 뿌리를 둔 그 한국 개신교, 한국 전쟁과 기독교를 통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기독교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한국 전쟁 이전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자, 이건 뭐냐면 러일 전쟁이에요. 그 서북에 왜 그렇게 기독교가 번창했냐? 청일 전쟁하고 러일 전쟁의 격전지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경래 전쟁까지 100년 사이에 큰 전란을 3번을 겪었어요. 물론 전라도도 심하게 겪었죠. 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의 의병 토벌까지. 그래서 이제 그 호남도 그 심각하게 겪었지만, 서북 지방이 큰 이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청일 전쟁이라고 청나라에서 싸우거나 일본에서 싸운 게 아니라 조선에서 싸웠잖아요. 러일 전쟁도 뭐 처음에는 조선에서 싸우다가 만주에서 싸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서북이 이제 전란의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때 제일 안전한 피난처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그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서 한번 그 3.1절 날 1년 전이네요. 3.1절 날 이 개신교 쪽에서 성조기 들고 나서 휘둘르니까 8.15 날 성조기 흔드는 거는 뭐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1절 날 뭐 때문에 성조기를 듣느냐. 그래갖고 저한테 좀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재밌다고 이제 한 번 더 나오라고 해서 나갔고 이제 그걸로 또 제가 녹색평론하다 글도 쓰게 됐습니다. 글을 쓰게 돼서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전란을 겪었을 때, 이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 십자가 있고, 게다가 성조기까지 걸어놓으면 아무도 안 건드린다 이거예요. 청나라나 러시아나 다 알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건드려서 괜히 골파질 일 없다 해서 교회를 피해가니까 교회가 안전한 곳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전란의 고통 속에서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이제 아주 동네 북이 돼서 이렇게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를 입을 때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됐다.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우리나라의 그 어떤 사실은 회계 운동이었는데 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돼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기복 신앙이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그 종교에 기독교가 번창하는데 두 흐름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 백으로 조선을 독립시켜보자. 그런 움직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백, 미국 백으로 일신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보자 하는 흐름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흐름이 보수 기독교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그런데 이제 기독교 쪽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그 친일이 강요가 되면서 굴복을 하게 되죠. 저거는 기독교 교리와도 결부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신사에 가서 이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거를 국민의례라고 하니까 저건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니까 해도 된다. 이제 저렇게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사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도 헌납해요. 비행기를 헌납했는데 저 비행기 이름이 참 묘해요. 조선장로호예요. 장로교에서 조선장로교단이 헌납했다고 해서 조선장로호고 저렇게 궁성예배도 하고 또 일본까지 가서 신사참배하고 조선인 목사들이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를 안 고쳤나요?
그 태평양 전쟁 벌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미국 귀신 아니에요. 그 미영을 경멸하자, 따져잡자. 여기 그 구호 많이 외쳤던 구호에 귀충 미영을 도륙하자. 미국 귀신, 영국 짐승을 찢어 죽이자. 그거 외쳤었던 게 친일파들인데 미군이 들어와서 감싸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탄압했다라고 하는데 뭐 탄압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꼭 기독교 자체에 대한 탄압이었는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 김일성이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김일성이 친가 외가가 다 기독교 가문인데 특히 외가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마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중요 가문이에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1890년생인데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은 강반석이에요. 혹시 여기 반석교회 다니시는 분 없나요? 그 반석, 바로 베드로를 한자로 쓴 거죠. 그러니까 뭐 피터니까 남자 이름이지만 그 딸한테 썼는지 아니면 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이름을 지어놨다가 딸 태어난데도 그냥 썼는지 모르지만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김일성의 어머니가 모태신앙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890년대. 그리고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기독교 가문. 칠골의 강목사 집안이라고 하면 유명했습니다. 그런 집안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깊어요. 그래서 종교 자체를 탄압했다기보다는 종교인들, 그 친일 문제를 탄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농지 토지 개혁을 비롯한 재반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제동을 거는 걸 탄압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당한다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북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다 내려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는 내가 진짜로 몰라서 그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한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다 하는데 저 스가랴서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양떼를 버린 목자들아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북에서 월남한 목사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고난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난 이분들이 양떼를 버리고 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자책감 같은 건 혹시 없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증거가 없어서 참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건 나중에 좀 저도 공부를 할 때 좀 풀어봐야 할 그 부분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월남한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정서를 보였던 북한을 수복해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많아도 자기가 양떼를 버리고 온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보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 사진도 설명했었던가요? 박치우라고 이제 유명한 빨치산이 됐는데 친일파들 미국이 친일파한테 미륵보살보다도 자비롭게 했었다는 얘기고.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발전소에서 참 기가 막힌 얘기죠. 한경직 목사, 그 영락교회. 지금은 여기다가 이제 또 이 앞에다가 새 건물을 지었는데 이 영락교회 이 자리가 천리교 교회에 대한 자리예요. 해방 후 일본 신사나 사원 자리가 예수교 예배당 혹은 교회 학교로 변모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사실은 이거는 재산 약탈인 겁니다. 미 군정의 비호하에 재산을 약탈한 거죠. 기독교의 승리이며 한국교의 광영이며 사교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한다는 면이다. 뭐 저도 일본 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법적으로 보면은 누가 연고권을 갖냐면은 이 가령 천리교 같은 데에 조선인 신자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차적인 연고권을 가져야 하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뺏어서 월남한 목사들한테 준 거죠.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 해방교회라고 해방촌이라는 데가 이 북에서 내려온 서북 청년단들의 근거지였는데 여기에 해방교회가 우뚝 서 있죠. 이 해방교회가 자리 잡은 이곳 그리고 이 해방촌 전체가 일본의 호국 신사 자리예요. 일본 군대의 신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성연맹에도 신사가 뭐 아주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 군이 그러니까
그 운영하던 신사, 일본 군의 신사였던 그 자리에 해방촌이 들어오고 해방교회가 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서북청년단의 상층부는 영락교회 가고 그 하층부 행동대 좀 지식인이나 그 좀 소득이 있었던 분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이쪽에 많이 가고 또 좀 주목 쏘고 행동대들은 또 해방교회에 많이 가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또 상권을 장악하는 거고요. 경동교회는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여기도 이게 그 천주교 교회당 자리예요. 한신대학교, 이게 뭐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 한신대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나 성남교회는 서울역 바로 건너편인데 동자동 천주교 본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숭의학교, 북에 평양에서 내려왔죠. 평양에서 내려온 숭의학교는 바로 경성신사 자리에 자리를 해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뭐 이것 말고도 수십 개예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 박사인 남궁혁 씨가 미군정의 적산관리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91개 개교회면 YWCA 본부 등 기독교 단체들이 적산을 불러받아서 성립됐다. 그러니까 바로 미군정과의 결탁. 친일파가 살아남을 때 어떤 친일파들이 많이 살아남았냐 하면은 영어하는 친일파들.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영어를 배울 수 있었던 사람들. 기독교가, 개신교가 가장 중요한 통로였죠. 개신교 출신으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친일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승진 많이 하고 했었던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참 웃기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를 개원을 하고요. 개원을 하면은 이제 그 아마 뭐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임시의장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의장으로 이제 개원을 하고서 이승만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임시의장 여기 그 회의록 제일 앞이에요. 이 앞에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시의장을 뽑는데 이승만으로 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승만 뽑아서 그럼 이제 이승만 박사께서 취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와서 한 게 첫 마디가 하느님께 감사해야 할 겁니다. 그러더니 기도를 올리자. 그 기도를 부탁한 이윤영 의원은 목사인데 이승만이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요. 한민당이 반대해서 실패하긴 지명은 못 받았지만 서리만 하다가 끝났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이게 초대 내각인데요. 그때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에서 1%에 미치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게 3천만일 때 한 30만도 채 안 되던 그런데 내각에서 초대 내각에서 42.9%, 이승만 정권의 장차관에서는 38%, 거의 10명 중에 4명이라는 얘기죠. 국회의원은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건 뭐 인구에 비해서는 엄청 그러니까 과대표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신타파니 뭐니 기독교를 편들어주는 거. 그리고 저 일본 가서 이제 착각하고 깜짝 놀란 게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 신자가 1%일 때부터 공휴일이에요. 물론 이제 미군정이 공휴일로 만들어 놓은 걸 없애지 않고, 그 이승만이 이제 계속 쓴 건데. 그래서 이승만 본인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교 분리게 하지만 기독교도 중앙위원회에서 100만 기독교도는 2분을 세우자. 이승만 장로와 이기붕 권사한테 투표하라. 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하고도 결탁이 되고. 그거 얘기할 때는 서북청년단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서북청년단이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여기 깡패짓을 많이 했지만 당시로선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안두희도 서북청년단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원증이고 특히 제주도에 가서 아주 흉악한 짓을 많이 했죠. 자기들은 건국의 어떤 원혼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 군인도 경찰도 아니고 사람 백정이다. 사람 백정이다. 조금만 거슬리면은 이제 다 잡아 죽이고 이제 그랬었다. 이제 근데 서북청년단이 부활했죠. 세월호 추모 기본을 철거하고 또
그다음에 뭐 폭식투쟁도 하고 뭐 어? 이렇게 군복 입고 또 서북청년단이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근데 한경직 목사가 서북청년단이 영락교회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 됐었다.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요. 그 여순 사건 같은 때 이때는 이제 서북청년단 뭐 서북청년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군에도 서북청년단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토불대 장교로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빨갱이 기원이에요.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그 3.1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잘못 입력을 시켰는데 빨갱이란 말은 일제시대 때는 거의 안 썼습니다. 그 용례가 그 소설이나 뭐 네이버 검색해봐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뭐 최만식 글이나 뭐 해방후에 보면은 요새 들어서 많이 쓰이기 시작한 말로 요새 등장한 말로 뭐 빨갱이란 말이 있는데 하고 이제 글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저 해방전의 자료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일본 뭐 꼬미니 뭐 레즈 또는 아카, 일본에서 아카, 이제 미국의 영어로는 꼬미나 레즈, 이제 이게 우리의 빨갱이랑 비슷한 건데 우리는 뭐냐면은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백범한테도 빨갱이 그걸 씌웠으니까 저긴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연루된 걸로 해서 백범도 빨갱이로 몰아가려고 했으니까 즉 좌우 대립 속에서 왜냐하면은 민족적인 우파 친일파들이 민족적인 걸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게 수구 세력의 비극입니다. 앞잡이에요, 앞잡이. 박찬도 처음 나올 때 빨갱이란 말이 들었죠. 박정희도 빨갱이라고 들었죠. 박정희 얘기는 오늘은 오늘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박정희도 그 여순 사건 관련으로 처벌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빨갱이로 몰리고 박정희는 그래서 내가 왜 빨갱이야?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글에서 이제 썼었는데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빨갱이란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구 세력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이회영 선생 보세요. 주인이잖아요. 나라가 망한데 그 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데 친일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앞잡이였으니까. 그리고 친미파가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했으니까 또 앞잡이 아니에요. 주인다운 존엄성이 책임감이나 주인다운 너그러움이나 주인으로서의 어떤 존엄성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는 게 한국의 수구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수구의 비극인 거죠. 여순 사건에서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었을 이 여순 사건에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편가르기 아니에요. 이렇게 둘로 나눠놨죠. 둘 중 어느 쪽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쪽이 죽었을 것 같은 느낌상으로는 이쪽이 여성들이 좀 더 보이고 그래서 그런데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손가락총이라고 여기 돼 있죠. 여순 사건 손가락총. 이게 뭐냐면은 저렇게 학살을 할 때 그러니까 홀로코스트하고 다른 점은 홀로코스트면 유태인이면 무조건 잡아 죽인 거죠. 그런데 이 민간인 학살에서는 빨갱이를 감별하는 거예요. 이 손가락총을 겨눠서 요로 가느냐 요렇게 가느냐 손가락총에 땅 해서 요렇게 하느냐 요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생사가 갈리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여순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에서 저것을 누가 했느냐 목사님들이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긴 교회 나오니까 여긴 안 나오니까 여기는 신앙이 예쁘니까 이 손가락총으로 하니까 이 손가락총은 뭐예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생사가 갈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그 국가폭력에서 가장 대규모 사건이고 피해가 컸었던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민간인 학살 문제인데 이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그 희생자들, 그 가해자들, 그 희생자에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됩니다. 독립운동 세력이 씨도 안 남은 게 이거예요. 백범의 암살은 예고편인 거예요.
백범함사는 예고편인 거예요. 진짜로 죽은 거는 한국전쟁에서 이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때 이 손가락 총을 쏜 사람들,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의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칠게 얘기하면은 친일 청산을 못해서 민간인 학살이 왔고 친일파들이 민간인 학살을 해서 여러 가지 화작을 했다. 그것도 맞습니다. 친일파들은 상당수가 민간인 학살에 가담을 해서 민간인 학살자들 중에서 친일 경력 찾아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친일파가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고 그렇게 단순화시키기 어려운 지점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끼어 있었거든요. 민간인 학살에 독립운동의 주요 가해자 중에 독립운동 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뭐냐면은 이 민간인 학살을 어떤 논리로 보냐.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렇죠. 저건 사람이 아니니까 죽이는 거예요. 비인간화. 대상의 비인간화. 뭐냐면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선과 악의 싸움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까? 관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의 흑백 논리로 무장하고 정말 많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대표적인 이승만 장로고요. 조병옥 기독교인이고요. 장석윤은 독립운동가예요. 조병옥도 독립운동을 했지만 장석윤은 왜 여명의 눈동자 있지 않습니까? 여명의 눈동자에 최하림, 박상원 씨가 보냈었던 거기에 실제 모델 중이에요. 물론 박상원을 한 명 갖고 만든 건 아니지만 OSS 출신의 인텔리 청년 장석윤입니다. 여긴 독립운동 미국과 손잡고 세계 독립운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자, 보도연맹 학살의 어떤 단추를 두른 주역으로 거론되고 있죠. 장도영, 육군본부 정보국장. 여기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원영덕, 박정희의 주례를 섰던 사람이죠.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박정희가 나중에 이제 이 감옥 갔을 때 은혜 갚았죠. 풀어줬죠. 김태선. 여기도 친일파 아니에요. 여기도 미국에 있으면서 좀 항일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귀국한 후에도 친일 행적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시경국장, 치안국장으로 있으면서 민간인 학살에 아주 깊게 개입됐고, 여기가 반민특위를 때려부신 주역 중에 한 사람이죠. 문봉재, 서북청년단 단장이에요. 이승만이 교통장관 시켜줬죠. 오제도, 대표적인 반공검사. 선호정원도 대표적인 반공검사인데 본인이 또 빨갱이로 몰려요. 빨갱이 그래서 일본에 오랫동안 망명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기독교인으로서 유명한 치안국장을 했던 김정환이 학살에는 귀신이고 전투에는 등신이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그러니까 아마 기독교인 학살자를 얘기할 때 현장에서 가장 혁혁하게 학살을 했었던 백두산 호랑이 예수 믿다. 집사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거를 누가 밝혔냐?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도 했는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연구하셨던 분인데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가 민간인 학살에 어떻게 깊게 관여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민간인 학살 가지고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이 북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얘기 했던가요? 네, 얘기했죠. 네, 이 손님 얘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서북청년단이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미 관계, 우리 한국 보수를 얘기할 때 한미 관계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시킨 거죠. 어느 나라 좌우 대립이 있어요. 진보 보수가 갈립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진보는 계급을 내세워요. 그리고 보수는 대개 민족을 내세우죠. 그래서 좌파 우파가 그렇게 갈리는데 그 우파한테는 민족이라는 게 장점이자 약점이기도 하죠. 민족적인 정서에 호소할 수 있다는 장점과 민족을 내세워서 계급이라든가 소수자라든가 여성이라든가 그 희생시키는 거. 그게 또 민족주의 우리가 폐해를 비판할 때 나오는 게 그 특징이 어쨌거나 죽으나 사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민족을 얘기하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치적인 사건으로 사형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을 저격하려고 했었던 김시현, 유시태 사형 안 당했습니다. 근데 조봉암이 사형당해요. 평화통일 주장했다고. 인혁당, 통혁당, 난민전, 해방전략당 그런 그 주요 공안 사건에서 사형당한 사람들 다 통일을 얘기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 분단된 나라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거예요. 왜? 앞잡이들이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민족이 아니라 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사파에다가 지금 이제 확 돌아선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파에 많이 가 있죠. 그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우파예요. 원래 민족주의자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김일성 밑으로 들어갔던 거죠. 젊었을 때, 80년대. 그랬다가 아닌가비 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지금 다시 극우파로 이제 돌아선 건데, 우리나라가 민족을 얘기할 수 없었던 거. 동맹 관계인데, 이승만과 메가더만 껴안는 게 아니죠. 근데 동맹 관계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저렇게. 평등한 동맹이 아니죠. 하우스보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 하우스보이였고, 우리 CCC 그 대표적인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가 하우스보이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개인으로서는 하우스보이로 고생하다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유명한 국제적인 종교 지도자가 된 거는 성공사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의 보수 지도층 전체가 또는 한국의 개신교 전체가 전체라고 하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이 그런 미국 의존적, 미국에 대해서 아이고 형님 하면서 하우스보이가 미군 장교를 대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지금까지 유지된다는 건 큰 문제죠. 기독교는 한국인들이 미국과 연결되고 신분 상승을 이루는 마법의 계단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미국 유학 어떻게 갑니까? 여기서 통해서 많이 갔고요. 하우스보이들. 네. 이런 관계들. 또 미국이 주는 고오품. 사과 하나씩 받아들고 고아원 아이들이 좋아하고 있는 장면이죠. 미군이 초콜릿을 주고. 우리 관춘수필이라는 이문구 선생의 소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소설이지만 저는 참 감동 깊게 읽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주인공의, 그러니까 이문구 자신의 어린 시절 얘기를 갖고 이제 썼는데, 양반댁 도련님이고, 거기에 우리 갑오경쟁 때 신분제 해방했다고 하지만, 일제시대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시골에 가면 종이 있었어요. 60년대까지도. 근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40년대 말 50년대 초에 4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집에 여자 종이 있는 거예요. 그 도련님을 키우는데 도련님은 한 8살, 9살 됐고 이 여자 종은 15, 6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나쁘고 도련님을 모시긴 하지만 또 구박도 하고 심한 장난도 치고 그리고 자기는 또 이제 화가 나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니 누룽지도 갖다 주고 못도 갖다 주고
태도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련님은 절대로 미군 집차 따라다니면서 기분 및 초콜릿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누룽지 내가 긁어줘서 챙겨줄 테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그 어렸을 때 읽었지만 그 드는 마음에 야 이게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참 신문제에서 하에서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었던 그 어린 여자 종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또 이제 교육받은 친일파들은 또 미국 따라서 또 넘어가고 아이들은 생각 없이 또 끌려가고 이 미국산 밀가루가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밀가루 별로 못 먹었어요. 없었어요. 대장금 그 기억나시죠? 대장금에서 보면은 대장금도 또 굉장히 오래됐네. 지금 따져보니까 2002년도예요. 그러니까 17년이 됐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경선을 할 텐데 경선이 대박이 났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국민이 후보를 뽑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작가가 경선을 500년 전에 도입으로 갖고 와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악관 그 상궁을 뽑는데 거기 나인들 중에서 경합을 해서 뽑겠다. 재료를 나눠주고 음식을 잘하는 애들 실력대 본위로 선발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걸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료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주 귀한 재료라고 줬는데 이렇게 뭐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이만큼을 한 움큼을 줬는데 그 재료를 누가 훔쳐가요. 그래서 장금이가 얼굴이 노래져 갖고 이제 막 그걸 찾으러 다니는 이면식한테 부탁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밀가루예요. 밀가루는 그렇게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국수 언제 먹어요? 네, 잔치국수 아니에요? 잔치국수. 잔칫날, 결혼식, 돌잔치, 환갑잔치 그런 때나 먹는 게 국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줬어요. 한국인의 입맛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게 사진이 선명해서 옥수수 가루를 갖고 왔지만 밀가루,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많았거든요. 악수표 밀가루 저런 걸로 빵 만들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빵을 처음 먹어본 게 미국 저 원조 물자 갖고 먹은 거예요. 원조 물자 오는 장면이고 구호품 나눠주고 이 구호품 나눠주는데 이 사진 설명했나요? 이거 설명 안 했죠? 여기 보면은 포항서울인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 보면은 야,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뒤통수만 보이지만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느껴지죠. 근데 딱 요또래 아이들 중에 내가 이게 포항이라서 참 이거 봐 하고 이제 느꼈는데 뭐 그때 고아원에 있지는 않았겠지만 딱 요또래 아이 중에 한 명이 되게 출세했죠. 이명박이 딱 조세대예요. 엊그제 이제 감옥에서 보석돼서 나왔지만 자, 그 이명박 세대 위키니크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밀 문서가 해킹돼서 뭐 수천만 건이 풀렸잖아요. 한국 관련된 것도 수십만 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명박의 형이 미국 대사관 직원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형님 대군이 이상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동생은 노무현이하고는 다르다. 노무현이는 이게 뭐 반미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염려마라.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불쾌했지만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한 게 그래. 이명박 그 시대가 그랬지. 그게 이명박 개인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밀한 거는 참 창피한 일이지만 그 시대를 생각하면 그 세대를 생각하면 그랬겠다. 이 아이들이 뼛속까지 친밀한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뇌리에 박히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정말 미군을 즐겁게 해주는 위문공연. 이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냐면 저보다 한 10년쯤 위에요. 10년에서 12, 3년일 거예요. 70대 초중반. 지금 태극기 부대. 이게 찬송가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찍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네? 귀여워요. 미국에서 이제 그 원조 옷 받고 자 이건 어때요? 넋이 나갔죠. 디즈니 만화 처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넋이 나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뼛속까지 침미가 아니라 이제 이 정도면 뇌속까지 침미고. 이 장면을 제 또래나 저보다 조금 위는 이해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레이션이란 거예요. 미국은 근육물자인데 한국 사람이 드로프스, 그 다음에 비스켓, 잼, 또 뭐 치즈, 이런 버터, 이런 미국 음식을 처음 맛본 게 그 근육물자를 통해서요. 저걸 열면서 저거 그래도 어떻게 형아들한테 뺏기지 않고 저 꼬마가 한 박스를 차지했네요. 그래갖고 와서 이제 혼자서 살며시 열어보잖아요. 설레게. 뭐가 들었을까? 빈 거 같은데요. 네? 얼굴 표정이 별로 안 그거 비었나? 실망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더 섬세하시네. 영상을 하셔서 그런지. 하여튼 그러니까 저게 한국인의 입맛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 잔칫날 먹던 국수인데 아까 그 밀가루 보세요. 우리 요새 보면은 아침에는 빵, 점심에는 국수, 저녁에는 피자. 그렇게 먹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세 끼를 먹는다. 한국인의 정말 미국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어나가는 그 과정. 미국이 하느님처럼. 그리고 또 교회를 매개로 미국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종교와 자,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 4.19 때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어요. 사실 이 동상은 남산에 있어서 이건 너무 높아요. 기단만 20m라서 사람이 그냥 시대가 몰려가서 끌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장비를 동원해서 나중에 끌어내린 거고. 파고다 공원에 조그만 동상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끌어내려서 애들이 새끼줄 묶어서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 동상 어디 있었을까요? 아니야, 인천이 아니에요. 지금 교보하고 KT 빌딩 있죠? 그 사이쯤에 있었어요. 광화문대교에 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언제 철거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요. 4.19 때는 있었거든요. 박정희가 등장한 다음에 철거한 거예요. 왜냐, 박정희에게 요만큼이라도 민족주의자적인 정서가 있는 거예요, 박정희에게는. 박정희는 친일파면서 민족주의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민족주의는 김구의 민족주의가 아닌 일본 군벌들의 민족주의니까. 거기서 일본만 빼고 조선을 끼워넣으면 그게 그대로 민족주의가 되니까. 민족주의를 우리가 위험시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메가더 장군 동상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저 시위대가 가서 메가더 장군 동상한테 꽃다발 바치고 만세 불렀어요. 우리는 반독재지 반민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공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증명하느라고 뭐 그게 4월 혁명의 솔직한 의식 수준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메가더 장군 동상을 여기서는 없앴는데 광화문에서는 없앴는데 그 후에 하여튼 인천에는 50년대에 세운 게 인천에 유명한 게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 현지다. 이제 그런데 그거 이제 철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실은 메가더 장군 동상 얘기는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썼어요.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게 이게 정상인가. 그러니까 그런데 강정구 교수님이 메가더 동상을 끌어내리자라고 써서 이제 그게 사건이 불거졌는데 사실 글은 제가 먼저 썼고 세게 썼는데 사건화가 안 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가더 동상 저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걸 누가 없애야 하느냐? 광화문에 있던 메가더 동상 누가 없앴습니까? 박정희가 없앴잖아요. 박정희, 김종필이 없앤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동상은 제대로 된 우파라면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보세요. 조선시대에 보면은 소정방이를 기려서 절을 세워줬어요. 지금은 교과서에 국보 그게 5호인가 8호인가 그러는데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나오는데 내가 어렸을 땐 정방사지 5층 석탑이었어요.
국보 명칭을 바꿨죠. 왜냐하면 뭐 정방사였다가 나중에 좀 쪽팔린다고 정림사로 바꿨으니까. 소정방의 이름을 따서 정방사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뭐예요? 이여성. 조선의 메가더죠. 신라의 메가더가 소정방이고, 조선의 메가더 이효성을 기려서 이효성의 생사당을 세웠어요. 생사당이란 건 뭐냐면 사당은 죽은 다음에 세우는 게 사당인데 살아있을 때 세웠단 말이에요. 공적이 크다고. 이효성을 그렇게 숭배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메가더를 숭배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데 메가더를 저렇게 숭배하는 게 맞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그리고 구해준 거 은혜를 갚아야지. 그렇다면 이북도 모택동 동상이나 팽덕회 동상 세워놔야 하지 않을까요? 인천에는 메가더 동상이 있고, 저 뭐 신의주나 뭐 해주에는 저 팽덕회 동상이 있으면은 참 우리는 고마움을 아는 동방예의지국인가? 쪽팔린다 얘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가더 장군 동상을 창피하니까 철거하자는 뜻이었는데, 그랬더니 저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나타나서 이게 이념대결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가 민족적 자존심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장수 동상이 서 있는 나라. 이제 기독교 쪽은 뭐 조창기도회도 하고 이제 기독교 얘기. 기독교가 얼마나 군과 밀착이 돼 있느냐, 이거 정말 웃기는 거죠. 박정희는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때보다 그런데 결코 못하지 않게 기독교가 득세를 계속했고 기독교가 오히려 더 번창했죠. 교세는 이승만 때보다 더 커졌죠. 그러면서 한때는 말이에요. 저 왼쪽부터 국방장관, 국방장관 김성은,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해군참모총장 김영관, 공군참모총장 장지양, 또 해병대 사령관 강기천, 주월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한국군의 수뇌부 전체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개신교인이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세가 어떤 줄 알겠죠. 그리고 이게 뭘 했냐면 전군 신자화 운동.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많이 퍼진 게 군대 통해서요, 군대. 군대에서 초코파이 신자라고 그러죠. 초코파이 없을 때는 떡을 나눠줬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한 주일에 많을 때는 5,000명씩 사도 신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군이 기독교의 황금어장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료 찾다 보니까 황금어장을 비판한 글이 있어.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의 비판을 했나 보다 하고 이제 글을 찾아서 읽어봤더니 황금어장이라니 가두리 양식장이지.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한 걸 보고 참 웃음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햄이라는 유명한 국제적인 부흥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서 이때는 여의도가 지금같이 않고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만 있고 KBS가 가기 직전일 거예요. 여의도로 가기. 아직 남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가 5.16 광장이라는 게 100만 평의 아스팔트 광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광장 하면은 뭐예요? 광장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었잖아요. 우리의 공간이지만 광장이라는 건 꼭 시민들의 공간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가 사람들을 광장에 동원했잖아요. 박정희도 광장에 대중들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동원의 광장이에요. 근데 그 광장을 아무나 못 쓰는데 반공걸기대에 질러하는 데인데 여기 전도대회에 내줬죠. 그리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는데 여의도는 그때 통행금지 없었어요. 여의도 일대만 통행금지를 해제시켜줘서 밤새 하도록 했고,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한국전쟁 이후에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국회의사당 하나 있고 텅 비었잖아요. 아파트도 없고 뭐 아무것도, KBS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이 광장 전체를 메꾼 겁니다. 그리고 요건 순복음교회. 그때 순복음교회가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빌리그레 그 통역을 김정한 목사가 했는데 여기가 하우스보이였단 말이죠. 박정희를 전두환을 찬양을 했었죠.